이렇게 네네. 그 김보영 선생님 소개해 주시고 특강 어떠셨는지 그다음에 윤아 선생님 해 주시고 김유리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음. 빨리 네, 내시경을 내일 예약하고 있어서 잠시 후에 사라질 것 같다고 제가 강평 선생님한테 너무 음. 죄송한데 그러고 있는 참이었거든요. 네. 어, 네, 근데 선생님 강의 너무 재밌어서 사실 7시부터 약을 먹으라는 권고사항을 미루며 네, 듣고 있었는데요. 음.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사실 읽어보면 사실 내용은 좀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책도 읽었던 것 같은데 이번 강의 때문에 사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지만 사실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조금 다르게 조금 다가오는 바가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저희가 문학이나 문화적인 콘텐츠로도 많이 적용을 좀 받아서 접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음. 선생님하고 만약에 수업을 같이 한다면 음. 비터 프랭크가 얘기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 책에서 제가 그냥 읽었던 수준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 번 더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선생님 지금 대답하는 게 나을까요? 네네 선생님 네. 네네 네. 괜찮습니다. 네네네. 네. 여기 이 책에서는 그 사랑이 뭐 사랑 챕터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느껴본 이제 느끼고 거기서 읽어낸 부분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의 물음에 응답할 때 그 사랑이란 말을 내놨을 때 아마 그 보살핌 헌신 그래서 그 남녀의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결코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거를 훨씬 넘어선 그 어쩌면 사제가 그 아픈 영혼들을 껴안듯이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사랑, 자기 삶에 대한 사랑, 삶이라는 것에 대한 사랑. 그게 이제 가치라고도 할 수 있지만 가치는 조금 건조한 느낌이 들고 프랭클이 이야기한 건 삶에 대한 사랑이 아닌가. 그리고 사람을 보는 시선이 정말 따뜻한 시선이에요. 이미 그 시선 속에 사랑이 스며 있는 그런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헌신적이면서 아가페라고 딱 하면은 조금 또 너무나 이렇게 범위가 줄어드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가능성을 열어주고 그 가능성을 봐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이 따뜻하냐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의 현재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그것만 갖고 판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따뜻하게 열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그래서 아마 프랭클의 사랑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할 때 뭐 학벌이 어쩌고 뭐 이렇게 좀 판단하다 보면 사랑이 다 날아가잖아요. 증발되는데 프랭클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이고 또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도 좀 다르게 한 사람. 그게 상당한 훈련도 필요하고 그 마음의 깊이, 마음의 역량도 굉장히 필요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지금 답변 되셨을까요? 보영 선생님. 네. 예, 그리고 사랑. 더불어서 아까 말씀 중에 네. 있었던 의료사제로서의 네. 예, 이 프랭크에 대한 얘기가 있으셔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사랑의 개념도 그러니까 의사로서 그냥 사람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을 넘어선 그런 맥락에서 다소 종교적으로 느껴지기도 종교적으로, 네, 하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거기에는 맥락에서, 네. 유대교의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게 틀림을 빚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굉장히 그런 면에서 영성적인 거죠, 아주.
영성적인. 네, 유나 선생님, 네, 네, 어떠셨는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산강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이윤아라고 하고요. 저는 그 책을 안 읽고 와가지고 선생님 강의로 처음 이 빅터 프랭클을 만나는 건데 이 강의를 신청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 친구가 삶이 재미가 없는데 왜 사람들이 되냐고 그 질문에 제가 답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게 되게 궁금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그 응답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맨 마지막 방법 얘기하시면서 삶이 뭔가 고통스럽거나 재미가 없다고 해서 살지 않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저한테 되게 와닿았던 거는 삶이 우리한테 던져주는 물음에 우리가 매번 응답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삶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추상적으로 질문하면 할수록 그 물음이 뭔지 듣지도 못하고 응답도 할 수가 없겠다. 근데 매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뭐 저도 자주 그렇고 제 친구도 그렇고 이 삶이 저희에게 던지는 물음을 잘 못 듣는 건지 알아듣지 못하는 건지 그런 것 때문에 이 의미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역으로 답해야 되는데 묻고 있네요. 그 생각보다. 그래서 이런 걸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똑같은 빅터 프랑클의 민나 선생님은 똑같은 질문을 해요. 저기 자살을 4가지 유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재미없어서 삶을 마감해야 되겠다는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남기는데 근데 프랑클이 러시아의 어떤 그 심리학자가 심리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불쾌한 감정을 느끼면서 사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즐겁고 상쾌한 기분은 조금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불쾌한 감정을 갖고 그게 삶의 하나이고 삶의 어떤 과정인데 그걸 가지고 자살을 시도하는 그거는 네, 문제가 있다고 이제 조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재미로 범벅이 되는 그런 건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인간 삶이라는 게 재미가 없고 무료한 게 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저번에 어떤 철학자가 러셀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삶을 정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한 제1 조건이 뭐냐면은 삶의 무료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인 거예요. 지금 너무나 다이나믹하고 너무나 자극적이고 근데 러셀이 그걸 쓴 게 1920년대거든요. 근데 러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삶을 정말 충만하게 잘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첫째를 꼽는 게 무료한 삶을 단순하고 무료한 삶을 견딜 수 있는 거. 그럼 프랭크 똑같이 이야기를 해서 아마 친구한테 다른 사람도 그렇더라고 이야기를 하면 좀 안심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재미로 번복되지 않았다. 네. 근데 저희들이 너무나 재미를 먹는 것도 너무나 그 입에 뭐가 이렇게 맛있어야지 되는 걸로 하고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20세기 후반부터 이렇게 가속화된 그래서 저희들을 중독 현상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는 좀 위험한 신호 같은 생각을 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한 삶, 약간 거친 음식,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서 칡을 막 이렇게 씹으면 맛있잖아요. 칡 요즘 씹고 씹어서 그 물이 나올 수 있게 그런 삶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으로 된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이 이미 그 성견지명 갖고 있는 분들이 자주 했더라고요. 막 20년, 30년 프랭클도 중급에서 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유리라고 네, 하고요. 네. 선생님. 그리고 세종 선생님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저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제 죽음의 수용소라는 이런 그런 주제를 되게 피해 다녔다. 그러니까 예전에 카르노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를 읽고 너무 힘들었었던 것 때문에 되게 피해 다녔던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기회가 돼서 이 도르 프랑클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이분의 영성과 지성이라고 이제 주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선생님들 대화 나누시는 걸 보니까 이분의 영성에 대해서 뭔가 이제 들을 땐 몰랐는데 이제 지금은 좀 꿰어지는 것 같아요. 활동으로 삶의 어떤 물음에 응답한다는 것, 행동으로 그리고 이제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기억에 남고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저는 사랑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랑이 이렇게 좀 솟아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러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제 세 번째 그 응답하는 것으로 어떤 삶에서의 제약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관한 이 부분이 저는 되게 의미심장하게 들렸고 그러면서 다 이해되지는 않고 이제 그냥 저의 경험에 일천의 경험에 비추어 볼 수밖에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삶에 있어서의 제약을 여러 가지로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무력하게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만 궁리하는데 골몰하는 편인데 이런 사랑으로 행동으로 이게 뭔가 제가 방향을 전혀 이상하게 잡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죽음의 수용소나 뭐 아우슈비츠의 기억이라든가 들어가면은 다 도망가고 싶은 주제죠. 너무 또 예를 들어서 일본 학생들이 나눔의 짐 있잖아요. 종군이 연부 거기에 갔던 어떤 학생이 몰랐다고 가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학생을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비극이라고 하나 뭐 그거를 이렇게 마주할 때는 대부분 조금 이렇게 쇼크를 받고 근데 아마 그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있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 사회에 녹아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이 사회에서 그게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지를 알면 거기서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도망가고 싶은 그런 편이긴 하지만 도망가다 보면 자꾸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오니까 그걸 떨쳐버리려면 마주해서 그리고 새로운 그 방법으로 자기가 재구성하면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약이 다들 제약이 있죠. 제약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다는 게 제약이니까 제약이 있는데 그 제약을 어떤 식으로 변환시킬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틀을 수 있을까. 그게 그 속에서 조금은 성장하는 것 같았어요. 제 경험을 따르면 경험을 되돌아보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고 그리고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네. 이걸 해야 되겠네. 그런 뭔가 자기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뚫고 나가려면 이걸 해야 되겠다, 저걸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있을 때 좋은 자극이 틀림없이 되고, 그 좋은 자극으로 되고, 그러니까 다들 사랑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유리 선생님도 충분히 사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또 많이 만발이 됐죠. 어디 가서나 뭐 사랑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게 잘 모르면서 사랑에 대한 중압감
네. 이것 때문에 조금 그런데 아마 대부분이 다들 사랑을 충분히 하면서 사랑 갖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너무 또 사랑에 대한 중압감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강연 해주신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인류학에서, 그 인문세에서 인류학 공부하고 있고, 마침 또 저희가 그 죽음의 수용소 읽고 어제 또 얘기를 나눴는데요. 저도, 그 선생님 해주신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그 책을 저희가 읽고 얘기 나누면서 저도 되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싶었던 게, 그 나한테 필요한 그 삶의 의미를 나한테 필요한 그 의미를 삶으로부터 내가 이제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삶이 나한테 뭘 그 질문하는지 그 질문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랑이라는 오늘 다른 선생님들 계속 얘기해 주셨지만 그 사랑이라는 것도 늘 하는 얘기인데 되게 여전히 이제 확실하게 좀 풀리지 않는 지점 같은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이제 선생님들 말씀을 좀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좀 이제 계속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죽음의 수용소 읽기 전에 추계 시대를 같이 읽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추계 시대를 읽을 때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게 이제 케노시스였어요. 자기 버리기라는 거.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경험이 뭘까라는 걸 생각을 해볼 때 정말 만약에 그게 누군가를 진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 그 순간이 정말 사실은 내가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순간 같다는 좀 생각이 좀 전에 약간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게 어떤 그 연인을 사랑하는 거거든 아니면 이제 아주 그냥 가깝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할 때 그런 걸 사랑하거나 할 때는 왜 너무 자연스럽게 사실 희생이라는 것도 따르게 되고 그 순간이 정말 사랑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생 자체가 목표는 당연히 아닌 건데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때 나를 잊어버리는 순간이라고 할까요? 그 자기 버리기가 실행이 되니까 그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가까운 뭐 가족이나 이제 친척이나 친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사랑의 경험들을 하게 되지만 아마 이제 빅터 프랭크가 하는 얘기는 그 사랑이라는 게 이제 보다 이제 보편적인 타자, 아까 선생님께서도 타자 얘기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정말 그 누구나 그러니까 지금 프랭클은 보면은 그 타자의 어떤 위계를 두고 있지를 않잖아요. 자기가 지금 상담을 할 때 환자들을 대할 때 다 이제 동등한 그 타자로서 이 사람들을 대하는데 그 프랭클이 타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건 것 같아요. 저희는 아직까지 사실 가족의 범위, 친구의 범위 이 범위 안에서 하고 있지만 프랭클을 생각해 보면 그 어떤 동등한 타자 모두에게까지 그 사랑의 마음이 갈 때 그때 사실 자기 버리기라는 게 실천이 되는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그럴 때 자기 버리기가 또 될 때 한편으로 그 지금 삶이 나한테 뭘 질문하고 있는지가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내가 내 안에 내 자아로 내가 원하는 것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실 삶이 계속 우리한테 뭔가를 사실 던져주고 있는데도 그걸 보거나 그 질문을 지금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케노시스를 또 마침 공부한 터라서 얘기를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 케노시스 개념이 한 번 더 좀 저는 떠올랐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케노시스하고 이렇게 그 공명된 부분이 있죠. 정말 자기를 버릴 수 있으면. 그리고 아마 동양의 사상 같은 무심? 전부 자기의 색깔을 지워서 무가 되는 거. 그럴 때 남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이 건네준 물음을 또 거기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 20세기 이후에 근대가 되면서 연애 소설이 막 이렇게 형성되면서 사랑이라는 범위가 계속 좁아지면서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어떤 정형화된 사랑 됐는데 아마 그게 조금
정형화된 사랑은 참 불편해요. 오히려 불편한 사랑, 불편하고 그때 오히려 그 사랑이 사랑으로 유지되기보다는 자기를 억압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말씀 케노시스하고도 많이 아, 예. 공명하고 네. 네,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진짜 우리도 지금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닌데 선생님 네. 말씀대로 자본과 그 근대 이후에 우리가 하는 사랑이 되게 왜소해졌구나라는 네, 거가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프랭클 우리한테 지금 너희의 사랑이 한편으로 너무 왜소해지고 있어. 더 너희는 더 크게 더 넓게 사랑할 수 있어라고도 한편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정말 명랑하고 그러는 걸 통해서도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끌어안는 그런 거 보면서 좀 감동받아요. 우리들이 참 왜소한 사랑 그리고 왜소한 사랑 때문에 사랑의 상처도 많죠. 사랑의 상처. 그 사랑의 상처에 또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해가지고 자기를 좀 괴롭히는 그런 경향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 말씀대로 프랑클이 우리들한테 조금 더 자유롭게 눈을 넓혀서 길을 열어서 가슴을 열어서 살아보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선생님이 먼저 나가셨어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미린네 쌤이 나가셨는데 미린네 네. 선생님께서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아치가 어느 정도 고통이 있어야 유지된다는 말씀이 너무 인상에 남았다고.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 올려놓아야 저기 한 것 같다고, 예, 네. 유지할 수 있다고 네. 남았고요. 또 이게 박호인나키라고 아까 남자분 선생님 계셨는데 아이가 울어서 지금,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윤현주입니다. 네. 네. 저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서 이제 수용소에서 나왔을 때, 사람들이, 나는 몰랐어 하고, 나도 사실 힘들었어. 근데 그 반응이, 내가 하고 있는 반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그게, 책임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물론 내가 그거를 하진 않았지만,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 이런 게 아닐까. 몰랐으니까 난 할 수 없었어. 이런 거라든지. 나도 힘들었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래서 그거 말고 나는 과연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선생님의 강연과 그 책을 보면서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속박이 없는 뭐뭐로부터 free from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제약과 조건 속에서 내가 그거를 대하는 태도가 나한테는 자유구나, 나한테 주어진 자유구나라는 그 개념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어서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그 두 가지 말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건지 제 머릿속으로는 잘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 선생님의 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쟁, 한일 관계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있거든요. 선량한 일본 사람들은 난 몰랐어. 그리고, 우리들도, 일본 사람들도 힘들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엄청 화를 내죠. 그래서 거기에 엇박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역사 문제가 되는데, 뭐 이걸 보면서, 이거 한일 관계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빅터 프랑클의 이야기로는 모든 문제는 인간의 문제고 개별적인 문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운명이라는 거는 우리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조작할 수 없는 게 운명이다. 또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됐다. 어느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집단적인 것으로 한 사람을 개별적인 거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동체에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러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하고 관심을 가지고 타자의 관심을 갖고 타자의 실존하고 나의 실존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되, 그렇지만 유태인은 전부 이렇고 독일 사람은 전부 이렇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신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서 그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네. 저희 책 읽을 때, 저희 이제 어제 세미나도 하기도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제일 놀랐던 점이 그 책의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이제 저희 세미나에서 읽었는데요. 그 시작을 할 때 빅터 프랭클이 내가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는 개인적인 거다. 보통 사람 이야기다. 작은 경험이다. 이렇게 이제 책을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책을 읽는 전체에서 저에게 이제 가장 큰 충격이고, 그게 상대적으로 아우슈비츠 문제니까 이거를 작다고 말하면 세상의 모든 건 더 작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첫 번째로는 되게 불편한 점이 이제 거기 하나 있었고, 이제 그런데 이제 선생님 말씀도 듣고 어제 또 토론을 하면서 그게 이제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 아까 그 개별적인 고통, 그다음에 그걸 왜 작다고 하셨을까 이런 게 있었고, 또 책을 읽었을 때 그 수용소 체험으로 이제 아주 많이 해고되는, 아까 유리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인간인가? 그 책이랑 이렇게 그 테마라든가 뭐 주제라든가 심지어 주인공까지 직업별로 이렇게 뭐 나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사건도 너무 전형화되어 있기도 해서, 이게 제가 뭐 많이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한 고통, 인간이 겪은 특정한 고통의 경험이 그 증언으로 이렇게 회고될 때 사건이나 그게 기술 방법 자체가 많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것도 확인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개별적인데 강조하시는데 책 전체는 제가 알고 있던 상식에 거의 다 들어가는 거여서,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또 뭐 더 끔찍한 걸 기대했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을 덮고 나서 이렇게 저의 독서에 대해서나 고통에 대해서 지금 되게 관음증적이거나 아니면 거기도 제가 엑셀을 밟아가지고 더한 거 이런 거를 찾고 있었나, 이런 고통의 기술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또 프리모 레비랑 비교했을 때 프리모 레비하고 이제 차이도 되게 도드라졌었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작품에는 고유명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하고, 프리모 레비의 전체 작품은 그 인간의 고유성을 계속 이렇게 부활시키려는 듯한 그 태도가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죽음의 수용소를 포함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쓰시는 다른 자서전 아니면 다른 뭐 무의미와 의미 이런 책에서 환자나 가족이나 친구의 이름을 부르시는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정리된 건 아닙니다만 그 선생님 수업을 듣고 보니까 작고 개별적인 거에 의미가 이제 좀 새롭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 작다는 게 크기가 작다라기보다는 그 삶이 나에게 주는 문제가 너무 많다. 이렇게도 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말 큰 것이 무엇이길래에 대한 뭐 그런 생각도 한편 들고, 그리고 왜 타인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으셨을까? 거기에도 또 제가 그 타자라든가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참 수용소 문학이나 이런 20세기 학살 증언 여기 대해서 독자로서 기대하는 바가 그냥 또 많이 정형화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 시간을 겪었던 사람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이제 빅터 프랭클 당신께서 아까 그거 너무 좋았는데,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심지어 아우슈비츠라는 것에 대해서도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뭐 어쩌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가 않다. 다 개별적인 과제로 다 쪼개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그것 말고 다른 문제가 훨씬 더 많고 이런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주는 것이 그거는 내 과제고 당신 과제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타인에 대해서 뭐 강평옥이라서 참 예쁘지 이런 게 아니라 타인의 운명을 잘 살게끔 좀 약간 그 아까 헌신이나 보살핌도 되게 거리가 있게 내가 뭐 너를 그래서 다 잘할 거고 뭐 이런 이제 신뢰라든가 타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냉정하지만 헌신적이고 그런 데 대한 이 신뢰가 이 관계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게 여러 역설이 지금 이 책과 이 빅터 프랭클 선생님을 관통하고 있구나. 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살의 문제도 여러 가지로 죽음을 이제 많이 겪기도 하고, 뭐 제가 죽고 싶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진짜, 아이고, 뭐 왜 이래. 여기 이제 분노와 화가 이렇게 치미는 일이 많은데, 그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이란가라는 그 작품에서 너무 많은 의미를 그 프리모 레비라는 분이 찾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역으로 들면서 막 그러니까 당신은 이래서 훌륭하고 당신은 저래서 훌륭하고 모든 무의미 없는 것들에게 상장을 주고 싶었던 그 생환자의 마음도 너무 귀하고 이제 빅터 프랭클은 내가 아무리 너를 좋아해도 내 일이 아니야. 네 이름은 네가 찾아가. 이러니까 의미를 찾는 운동이 그 프리모 레비가 뭐 자살을 하셔서 결과적으로 그 죽음을 해석하는 것도 빅터 프랭클의 독자답지 않은 독법이겠지만 너무나 많은 의미를 찾는 것의 끝이 허무랑도 직결될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어가 많이 돌아다니고 저에게 이제 복잡한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무의미? 진짜로 그 무의미의 의미 이런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 아까 그 선생님 강의 제목도 너무 좋았는데 예스? 이게 뭐 의미를 향한 노력이긴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아주 인상적이었고 선생님 주신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미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될 게 전쟁 후에 사람들이 갑자기 전쟁 전에도 변절을 하지만 전쟁 후에도 갑자기 변절을 해요. 전쟁 전에는 모두가 하이 히틀러 해가지고 그 독일 전체 지식인들이 열광을 했던 사람들이 전쟁이 끝나면 아우 그 히틀러 나쁜 사람 뭐 사죄해야 된다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경계심이 하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시오니즘이 그때 있었죠. 이스라엘.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국가된 누구를 희생양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처참한 상황을 막 그렇게 공표하면서 독일을 치는 게 그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마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했던 게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46년 전쟁 끝나고 바로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치를 막 요구를 하고 규탄을 하는 가운데 그 규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전쟁 전에 변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는 게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분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 여러 가지 예가 나오는데 이런 예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 어떤 환자가 있었는데 잡지사에 유능한 잡지 편집자였어요. 그랬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갑자기 중병에 걸린 거예요. 네, 중병에 걸려서 정말 희망이 없다고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독서였기 때문에 독서를 열심히 했대요. 근데 그 다음에 눈이 안 보여서 그 다음에는 귀를 듣고 그 음악을 열심히 들었대요. 네, 그것도 이제 안 들렸어요. 근데 이제 거의 죽음에 가까이 됐을 때 너무 아프니까 마취제를 주는데 마취제를 주면은 이제 세상을 거의 이제 체력 없어서 떠나게 돼요. 이제 마취제를 주는 시간이 있어요. 밤 1시가 2시에.
근데 간호사를 불러서 조금 빨리 해주면 안 되게, 아니 10시쯤이나 9시쯤 마취제를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렇게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배려는 뭐냐면은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도 간호사가 1시나 2시에 마취제를 주려면, 그 주사를 넣으려면 그 잠에서 깨어나가서 와야 되잖아요. 그 간호사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죽음이 있었다. 여러 죽음의 예를 하면서 그 죽음 자체도 하나의 과정으로서 참 의미 있게 죽어갈 수 있는 그거 예를 의사로서 봤고, 그래서 아마 내가 어떤 프랭클의 그걸 읽으면서 어떤 게 구약성서가 생각나면 사무엘 중에서 사무엘이 사무엘이 하느님한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듣고 있습니다. 라는 기절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이제 거기는 그 구약성서는 구체적으로 주님이었지만 삶이라고 그걸 바꾸면 삶이여 말하십시오. 나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이분법적인 삶과 죽음의 경계선 자체를 이렇게 좀 완화시키고 삶과 죽음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조금 더 아주 정교하게 보는, 아마 의사였기 때문에 더 그게 가능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살에 대해서 이분은 주여 말씀하십시오. 저 듣고 있습니다는 삶이 나에게 준 응답인데 재미가 없다고 고통이 있다고 그 응답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까 오선민 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정말 개별적이고 개별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사람들의 이야기, 고유명사를 아마 어떤 점에서 그런 데서 별로 내세우지를 않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의 공간, 개별적인 행동의 범위 이거를 보장하게 하고 지켜봐주는 그런 태도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시오니즘이나 서양에 있어서의 지금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유대인의 정치적 위치 그리고 사회적 한계 이거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프랭클이 취했던 그 포지션은 조금 더 아주 신중하게 그 점도 고려를 해가면서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바로였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이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삶이 나에게 주는 응답.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지, 내가 이렇게 살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늘 나 입장에서 내가 인생을 사는 거고 내 인생이야, 마이 라이프 했는데 그 질문을 바꿔봐라. 삶이 나에게 질문하고 삶이 나를 통과해서 지나간다라는 게 정말 남았어요. 그러면 삶이 나한테 응답할 때가 어떤 때지? 아, 요즘 계속 질문이, 삶이 나한테 물어본다고? 삶이 나를 산다고? 내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게 뭘까? 되게 고민되는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삶의 물음에 응답하기가 첫 번째 활동으로 응답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게 삶이 나에게 질문하는 게 뭔지 잘 모르지만 그 행동이나 활동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들면 정말 그 분노나 화 때문에 빠락빠락했던 게 좀 가라앉기도 하고 베란다 그 청소하지 언제 청소하지? 그게 좀 에이 청소해버리자 에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 숙제가 숙제를 정말 하고 싶지 않는데 그런 게 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삶에 대해서 응답하는 게 먼 게 아니구나. 어떤 그 행동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되게 많이 들고 우리가 또 행동하게 하면 굉장히 뭔가 뭐 운동을 해야 될 것 같고 대단한 뭘 해야 될 것 같고 막 돈도 막 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막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내뱉었던 말 하나를 실천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도 진짜 큰 행동이라는 걸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요즘은 약속하지 말자, 말 조심하지 말자를 진짜 많이 네, 느끼는데 그런 거 하기로 했으면 딱 그 시간에 오고 그런 거 하기로 했으면 하고 그런 게 정말 이렇게 갈수록
귀하고 소중하게 느끼더라고요. 근데 이 활동이 밥 먹었으면 설거지하고 네, 네. 설거지 안 한다고 잔소리할 게 아니라 그런 거 하나도 다 이게 포함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인간이 있는 것처럼 이 활동도 개별적인 인간에 그 속한 그 어떻게 보면 소소한 활동, 개별적인 활동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이게 선생님한테 묻고 싶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게 선생님도 삶이 나에게 응답하는 순간 있잖아요. 삶이 나에게 질문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럴 때 좀 뭘 느끼셨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저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프랭클이 그 활동을 하다 보고 그 삶 안에 뭐가 중요해? 삶 안에 신비스러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신비.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 그 신비스러운 존재가 이렇게 터져 나오고 발현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그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의지보다는 오히려 여기서 내가 뭘 하면 될까 하는 게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것 중에 많은 부분이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렇게 의지력이 막 이렇게 해야지 하면 된다 막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주어진 것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되 최선이라 그래서 무리는 하지 말고 자기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움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해서 너무 안 된다, 너무 창피하다 그러는데 원래 나는 별로 그렇게 잘을 하는 인간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 있는 편이 아니고 이것만 해도 다행이야. 이 다음에 잘해야지 라고 생각을 바꿔진 경향이 아마 이게 제가 외국에서 살면서 그렇지 않으면 좀 피곤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는 생존 보존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주님은 아니지만 말씀하셔서 듣습니다는 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다이나믹 코리아로 4년 기간 내에 근대화하고 경제병을 했기 때문에 박정희 세대 때 하면 된다 뭐 이런 게 굉장히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들 통해서 어딘가 뭐에 있어가지고 그게 상당히 하기 전에 피곤하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케노시스라 그랬나요? 케노시스 무심으로 하면 효율도 훨씬 좋다는 생각을 경험상 해요. 해야지 하면 이게 제 같은 경우에는 하기 전에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는 데까지 하고 내가 뭐 그렇게 잘난 사람 같도 아니 뭐 잘나고 못난 것도 별로 생각을 안 하지만은 그렇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할 수 있으면 하면 되겠다.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좀 실수를 해도 그 다음에 실수 안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삼아야지 하고 마음을 조금 바꾸면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수를 했다. 아까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가슴을 두드리거나 뭐 그렇게 하면은 이게 그 다음을 못 가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빅터 프랑클이 하는 것은 매 순간 그때 그래서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에 빅터 프랑클도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영성적인 그리고 또 그 개별적인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존중해주고 그리고 어떤 나라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하고 뭐 한국 같으면 어느 지방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나 우리들 눈을 막아버리는 것 같은 느낌? 이거를 그래서 그 장벽을 뜯어내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 그게 아마 선생님들 중에서 지금 자녀분들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하고 잘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도 하고 당연하죠. 그래서 아마 그런 눈으로 하면 훨씬 더 제 경험상 편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하고 관계도 그리고 친구들하고도 관계도
여러 면에서 편해진 느낌. 그래서 제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통은 되도록이면 짧게 고통을 빨리 즐거움이나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 그게 이제 케노시스라든가 자기를 버려버리면 그게 좀 하기 쉬운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조금 그거를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의미 있는 편안한 죽음, 편안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살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감사로 바꿀 수 있으면 좀 안심이 되죠. 불안함이 없어지잖아요. 우리를 괴롭힌 거 많은 두려움, 불안함, 그것도 미래에 대한 거,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남의 시선이라는 게 막 자아죠, 자아. 잘해야 된다, 막 이런 거, 그죠? 그게 우리를 모두를 괴롭히는 공통 때예요. 누구나 아주 안 그런 척하게 보이는 사람 대부분 그래요. 물어보면. 말씀 나누고 싶은 선생님들 해주셔도.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네. 네, 안녕하세요. 세종에서 배웠죠. 네. 우리의 셀럽이신 선생님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네. 그 선생님 얘기 듣고 빅터 프랭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선미쌤이 아까 하신 질문과 같이 생각해 봤을 때 그 프리모 레비가 고유명을 불러주었는데 여기 프랭클은 불러주지 않았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선생님이 하신 말씀 그 빅터 프랭클이 그 어떤 모임을 해서 그 가르치지 않았다. 가르치는 걸 거부했다라는 그런 맥락과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은 그 사람의 삶의 의미는 본인만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본인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서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할 뿐이지 누군가 그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 지정을 하거나 뭐 이런 부름 이런 걸 원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 그런 의미에서 그 의미화하는 거 있잖아요. 삶의 의미화. 삶의 의미화는 본인만이 할 수 있는데 저도 아까 충격이었던 게 삶이 나에게 너는 어떻게 살 것인지 묻는다고 했을 때 충격이었거든요. 내가 삶에 질문하기만 했지.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들을 때 가장 지금 질문이 드는 건 다시 드는 건 삶이 무엇이고 그 실존이라는 거, 실존주의 실존의 공허 이런 것도 그 빅터 프랭클 선생님께서 말씀 자주 하시는 것 같던데 그분이 말씀하는 그 실존이라는 게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 개인의 실존, 그 자기 의미를 스스로 만드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 설명을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이랑 정말 프랭클은 실존주의 그것보다는 실존주의 철학자들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있는 그대로예요. 있어요. 지금 수정 선생님 계시잖아요. 실존이에요. 이 실존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수정 선생님이 이 실존의 삶의 그 물음을 듣고 구체적으로 활동을 하죠. 뭐 회사에 간다거나 아이들을 돌본다거나 그러면 그래서 그 삶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기도 하지만은 뭐 살아가는 것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삶을 갖고 태어났잖아요. 삶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삶과 함께 걸어가는 거. 그러니까 실존은 있는 그 자체, 있음 그 자체. 우리가 있죠. 우리가 없어지면 개인이 없어지면 우주도 없어지고 지구도 없어지고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가 있죠. 그리고 삶이라는 게 아마 독일어로 레벤이라고 그러는데 레벤 아마 독일어 번역이 조금 이게 그 영어나 온도 차이가 좀 있어서요. 레벤이라는 것은 뭐 사랑한다, 있다, 뭐 이거 더 간단하게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 하면 라이프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심각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거.
그리고 생활하는 거. 근데 아마 그래서 독일어의 레벨의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잘 이렇게 설명을 충분히 못 하겠는데, 리브하고 또 다른 존재로서 있는 거. 이게 또 운명하고도 좀 다르고요. 아마 겹친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 리브에다가 플러스 두 합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삶이 질문을 했다 그럴 때 제 경험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별로 좀 시간 다 선생님이 바쁘신데, 예를 들면은 제 동생을 제가 잃었어요, 작년에. 그리고 정말 고통이었죠. 고통은 슬픔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제 삶이 저한테 뭘 하라고 하는지를 한번 귀를 기울여 봤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면 계속 울고만 있을 건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를, 이거는 뭐 신비한 것도 아니고 왠지 그런 생각이 어디선가 인스피레이션 같이 왔어요. 동생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머니를 잘 돌보고 누나가 씩씩하게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면서 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즐겁게 사는 게 좋은 거야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을 이렇게 해서 내가 응답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 경험상, 지금 요즘 하는 경험상이라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생각하면은 저는 공부를 하면서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또 대학원 다니면서 또 일본이었잖아요. 근데 내가 뭘 한다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게 좋을까 하는데, 내가 막 그걸 쥐어짜는 게 아니라 우선 조용하게 침착하게 귀를 기울여보면, 이 순간에는 이거를 해라, 저 순간에는 저거를 해라, 그런 걸로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내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은 이게 꼭 이렇게 내가 의지가 먼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이 아들을 이런 형식의 이런 형태의 아이로 성장시켜야지 하는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수동형, 패시브하게 뭔가에 근데 아마 빅터 프랑클은 아마도 여기서 확실하게 이야기가 되지 않았지만은, 유대교에 아마 그 영성의 배경이 있을 거예요. 유대교의 신이, 유대교의 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취만 남아 있어요. 유대교는 그리스도의 신은 이렇게 형상으로 남아 있는데, 유대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목소리로, 발자취로, 발도 보이지 않아요. 발의 발자취, 지나간 스치는 자취로만 보이는 게, 아마 프랭클의 삶이라는 게 유대교의 신의 모습, 보이지 않지만 자취로 남아있는, 끊임없이 그렇지만 함께 가주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하고, 그리고 플러스 독일어의 레벤이라는 게 그냥 있는 거, 독일어의 어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가 사상을 이야기할 때 참 언어가 도구가 된, 특히 독일어거든요. 엄청나게 단어 하나하나에 미묘한 뭐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은, 영어는 그게 번역으로 되면 정말 영어는 그거를 그냥 실용적으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어권 독자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해버리고, 그런 데다가 영어권으로 우리가 대부분 번역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좀 놓치는 경향이 있는데, 아마 레벤이라는 게 조금 더
저도 생각을 해볼게요. 아마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삶하고는 조금 다른, 일본어에서도 보면 일본어에서도 삶이라고는 안 해요. 일본어에서는 이키루 고토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추상명사 자체가 우리들에게 그 과제를 주는 거예요. 그 삶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우리 말에 들어와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됐는지, 그리고 쉽게 어떤 사고를 할 때, 사고를 하거나 언어를 사용할 때 큰 추상적인 말에 대해서 굉장히 자명한 전제가 있을 때 그걸 한번 일단 조금 의문을 가져가지고 다른 언어로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사고를 깊이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정 선생님 같이 생각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실존이라는 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은 사르트르는 이런 거하고 좀 그런 거하고 좀 거리가 있거든요. 불란서에. 그래서 아마 그 독일어의 실존은 그냥 있는 거예요. 있는 자인 뭐 있는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 있는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거 사실이죠. 실존이죠.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시간을 끝나고 선생님 좀 마지막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네네. 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굉장히 그 영성의 추계 시대도 그리고 또 빅터 프랑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많이 하셔서 아마 영혼이 굉장히 깊어질 것 같아요. 영혼도 영혼도 근데 그 깊이를 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채워서 네.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고통이 어쩔 수 없이 오지만 또 그리고 때가 지나면은 또 지나가고 또 그게 고통이 또 아름다운 걸로 반짝인 걸로 바꾸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살다 보면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삶은 선택이 아닌가, 프랑클이 이야기한 것처럼 결단이 아닌가, 어떤 식의 삶을 자기가 영위해 갈 건지 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이렇게 길을 열고 좀 신선하게 이런데 여러 자극을 받고 또 어쩔 때는 무료한 것에 대해서도 무료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거꾸로 뒤집어도 생각을 해보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마 독일어는 경우에는 명사형보다 동사형 훨씬 많아요. 그래서 명사형 동사로 해가니까 산다 해서 삶이 나온 것처럼 삶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사는 거. 그래서 근데 히틀러 시대 때는요 재밌는 게 명사형이 늘어나요. 그래서 명사형을 많이 쓰면 사고가 정지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 말도 말 자체도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좀 실패처럼 보여도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다른 사람도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많이 그냥 조금 자기 자신을 실패해도 관대하게 봐주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경험상.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그래도 활동하면서 사랑하시면서 열심히 사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저도 힘이 납니다. 힘이 나고 진짜 인문세 선생님들은 모두들 그 세계를 구원한 이끄는 36명의 예언자들 말씀은 안 하지만 못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사랑이 느껴진다 지금. 사랑으로 지금 물음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박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기자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나가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